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 읽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이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야 공무원 여러분,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의 핵심은 그동안 그 수없이 거론을 했고 오랜 시간 그야말로 한이 맺힌 재생 규제 중에서 집값, 공급, 농물 35층에 대한 내용이며 경제성과 효율성이 한계점에 달한 서울시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수도,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마는 오늘이 공교롭게 이 단상의 선제가 20번째, 보세요, 20번째입니다. 공교롭습니다. 257회부터 거의 내용은 95%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입니다. 참 의회 형사의 길이 남을 그야말로 지독한 인연 중에 인연이겠죠. 첫 질문은 장시간 식상도 하시겠지만 그 연수 같은 집값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자 우화에 나오는 수형망신이라는 말은요, 고집 피우다 망한단 말인데 왜 오늘 그 뜻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자,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안 돌아가 이거. 시장님,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노고가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작년에 제가 가을에 이 단상에서 재건축 문제로는 제발 이 자리에 좀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애원을 했지만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버리게 됐으니 참 유감입니다. 시장님,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기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저도 사실 괴롭습니다만 시장님도 괴로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괴롭습니다. 괴롭죠. 그래도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빨리 우리 임기가 끝나야 되겠죠. 시장님 임기도 끝나고 내 임기도 끝나야 이 자리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자, 이 표는요 34년간 서울 집값에 대한 정책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4대 정부 동안에 17년에 공교롭게 반이 끊어지는데요, 집값의 변화도입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값, 집값은요 크게 올라도 안 되지만 내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오르면은 집 사기가 어렵고 보유세가 늘고 국민 간의 이해감이 생긴다지만 가격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 침체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대란이 나오겠죠. 소유자의 상실감은 말없이 큽니다. 내 조그마한 집 한 채 5억 6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그 5억 3억 4억으로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큽니다. 그래서 이 집값은 내려서도 안 되는 거죠. 표처럼 97년에 IMF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상승했던 것은요, 정부나 시가 그 규제 가격 조정을 해줘서 우리 서민보호 지역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서 내리다 오르고 근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라든지 재작년 8.2, 9.13 워낙 지독한 아주 그 규제 때문에 푹 내려오는데 이게 좀 잘못돼서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왔어. 집값은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이 무리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계속 내려서 리먼 사태까지 가야 되는지, 응? 시장님 생각을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격.
시장님은 가격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찾고 있거든. 말씀이 안 하시는 거죠. 네, 집값은 안정돼 있어야죠. 그리고 안정이요? 어떤 투기나 이런 게 없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저렇게 등락이 있으면 안 되고 특히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표를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스무스하게 올라갔고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요. 자, 비싼 곳에서 내 집을 못 사니까 상실감이 크다, 위화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요 공동재산세나 우리 서울시가 지금 공동재산세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각 구에 줬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육시설도 좋아졌고요, 어린이집, 도서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싼 곳도 이렇게 많은데 왜 꼭 비싼 데다가 역차별로 보유세로 폭탄을 맞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얘기하는 강남권 같은 데다가 살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보다시피 유일한 구청세인 재산세 하나만 더 보실랍니까? 강남구의 경우는요, 이게 몇 년간입니까? 12년간 무려 1조 8천억을 재산세 모임인데,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재산세는 순수하게 세금 하나 딱 있는 거 구 살림살이용입니다. 그거를 반을 쳐서 20여 곳에 논아줬던 게 강남구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 보세요. 자, 2년 동안 45%, 올해 40%, 재산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가격 비율 전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재산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고도 꼭 비싼 집에서 살 필요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강남권의 집값이 오르니까 재건축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는 다행히 42,000세대가 이제 분양문이 있고요, 소규모도 역세권 개발 정책 지금 잘들 하고 계셔요. 그리고 신혼대출로 해서 소형 매매도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 없죠, 아무 데서나. 그런데 왜 강남으로만 몰려와서 이 난리 법석인지 좀 모르겠고요. 최근에 BOK 보고서를 내가 한번 보니까요, 집값이 1%가 오르면 소비, 그러니까 우리 소비세는 0.15%가 늘지만 반대로 집값이 1% 내려버리면요, 소비가 0.5, 약 3배가 감소하니까 우리 지역 경제는 죽겠죠. 그죠? 그 다음에 6억 이하의 서민주택의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80% 이상이 금융대출을 받아요. 올라가면 괜찮지만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리먼 사태 또 나오죠. 그리고 서민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자, 시장님, 제가 지금 너무 무리한 얘기를 했나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약간 무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리한 거 없어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특히 집중적으로 오르면 그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 앉아서 이렇게 빈곤해지는 결과가 되죠. 말씀하신 어느 강남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 지난 3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겨우 150만 원 정도 냈다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지금 세금이 엄청납니다. 저도 웬만한 이번 아니, 2천만 원, 그거는 3천만 원. 실제 현실입니다. 어느 제가 특정 그렇지 아파트 않아요. 이름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점점 더 양극화와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이것은 또 국가 전체로, 또 서울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용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지어왔고, 또 이 가격을 이렇게 오르지 않도록 안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님 그 세금 문제를 제가 다시 거론하자면요, 지금 웬만한 집 강남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종부세까지 해가지고 거의 2세대 가진 분들은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집 팔지 않으면 이제 세금 못 내게 돼 있어요. 그 시장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음은 그 가격 결정을 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가 공급인데요. 왜 자꾸 내가 이 공급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수요 공급의 법칙이에요. 없으면 올라갑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으로 약 그 30만 세대를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임대 8만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온성이 극심하고 어렵고 입지형건상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마이스 단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은다니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주거지역을 상업지로 만들어서 주택수를 늘린다고는 하지만은, 자, 상업지역에다가요, 주거지역을 상업지로 만든다. 나홀로 아파트만 양산돼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 서울, 아름다운 서울의 도시는 흉물로 변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요. 그리고 집값이 좀 올라도 세금으로 환수돼서 보셨잖아요. 1조 8천억. 모든 우리 강남이나 송파, 서울 좀 많은 걷는 데서 서울시를 다 놀아준다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잡고 계셨던 시장님, 잠실 5단지나 음마나 압구정이나 여의도, 이 주민들은 지금 녹물에다가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요, 지구단위계획 첫 단계인데, 지구단위인데 이거 해줘도 개발이익 환수해야지요. 분양가 상한제요, 청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공급이 올해 반으로 줍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진짜 반으로 줄어요. 여기서 팍 내려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버리니까. 계속 곤두박질 치면은 또 집값 사태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어야 돼요. 또 올라가요. 이제 보세요. 시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잡고 계시려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20분 질문하셨는데 아니, 똑같은 질문하시고 꼭 같은 대답을 해서 수많이 너무 죄송한데요. 내가 이 의원 끝날 때가 이빠져 뗄 때까지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실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6일 날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해서 기존 주택 공급 외에도 7만 호의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이런 공공 참여를 통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의 또 지정을 통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또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고 준공업 지역의 규제도 완화하고 또 건축물의 용도도 전환하고 유유부지도 개발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공급을 강화해 계속하시겠다 왔고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정말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지 보유세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과도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제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주택 공급이 과연 또 반드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왔는지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하는지는 또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는 또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수요를 감안해서 공급해야 되지만 또 이게 무작정 공급하는 것이 됐습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얘기 다 끝낼 수도 없고, 자, 이양 공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요 국제 업무지구 용산 정비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용산 정비창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단지에다가 8,000세대 또 짓는다는데 이 용산 정비창은요 한국의 록봉기 일스라고 보고 31조를 투자해서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 했고, 그래서 서울의 중심이고 교통 요지엔 약 16만 평, 이 나라가 한때 그야말로 꿈에 부풀었던 드림하브. 그 드림허브의 사업계획을 잠깐 보면요 대단했죠. 지금은 깨져버린, 꿈처럼 쓰러져버린 작품인데요. 쭉 보면은 트리플 원이라고 620m짜리 외도 초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건물이 약 23개가 짓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완공했다면 사실 그 46만의 고용 창출, 2천만의 관광객이 왔을 거고, 그러나 금융위기로 천억대 외국한테 그 설계비만 날려버린 그야말로 피가 멍든 땅이었고요. 통계발 발표로 집값이 춤췄던 평생 억대 없는 땅으로 다시 가야 할 이 조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영지입니다. 영지. 시장님, 국토부가 최근에 발표한 공급 계획처럼
5,000세대 아파트만 짓는다면은 국제 업무나 숙박, 마이스 용도가 줄어들어 40% 이상이 베드타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별 사업 순위나 적정 밀도, 임대율 등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인간권자인 서울시가 과연 국토부하고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석주 의원님, 저기 그림을 저렇게 보면 멋져 보이지만 저게 과도했기 때문에 저게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용산 정비창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파트 이 주거 수가 많아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소형 주택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챙겨봤습니다. 단순히 주거 외에도 국제 업무 기능을 중심이 돼 있고 그런 국제 업무 기능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거가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상업 지역이라든지 공원 지역이라든지 다양한 지원 기능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요 주거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해서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예, 물론 저 지역을 제가 네. 시장님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40%에다가 아파지면 나머지 60%가 이제 잘 좀 해달라. 그런데 국토부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서울시가 자존심을 가지고 뭔가 입맛에서 단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개발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아파트 35층 참 지독지독합니다. 35층 문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4년도에 수립한 2030 기본계획은 올해 말 2040 계획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상당히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본 의원이 그동안 35층 규제는 성량간 아파트를 양산한다고 지적했고 평균 층수 같은 그 대책을 수없이 제시했지만 시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신처럼 받들고 요지부동이셨던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서울시민이 다 알 겁니다. 2030 계획이 도둑놈처럼 슬며시 등장했던 이 35층 규제를 삭제시키려고 우리는 이런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도 했었고요. 전문가 1200만한테 물어보니까 95% 이상이 층수 규제는 부당하다. 평균 층수로 해야지 제대로 된 도시가 된다. 모든 법령이나 국내 어디에도 규제하는 거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가보시고 인천 송도나 청라를 가보십시오. 5, 60층 쭉쭉 뻗어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물론 내가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좀 바꾸세요. 시장님 35층 규제가 나온 비극은요 또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갈등이 돼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단지를 좀 보십시오. 예, 난립니다. 왜? 자, 너희들이 국제현상 100억대 설계비 다 어디다 뒀냐? 너희들이 8년 동안 뭐 했냐? 지금 더 못 가요. 또 나 싸우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시장님이나 저나 조합 우리 모두의 이 뼈아픈 상처를 이 35층이 만들어버렸고 규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4,400세대가 단합해도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피곤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요 2025 그 주관경 기본계획이나 시정 질문 그리고 재건축 조합의 그 서면 답변도 서울의 얼굴을 바꿀 국제현상이나 높이 하나가 필요한 지역은 분명히 높은다 해놓고 천억 100억대 들여서 시간 다 들여서 해오니까 우리 박 시장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분노가 모이면은요 역사도 바꾸는 법입니다. 보세요. 이게 멋있습니까? 이게 멋있습니까? 이게 49층 제일 낮은 데는 20층이죠. 자 보세요. 35층으로 딱 해서 한강이고 뭐고 다 가려서 이 흉물 이 성냥갑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님 2030 기본계획에 이 등장했던 획일적인 35층 규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 건축이나 도시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신혁명 신물결이 넘쳐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맨날 모여서 층수 타령이나 해야 되는지 올해 새로 수입되는요 2040 기본계획 지금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바꿔주십시오.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예,
서울 플랜 2030이 설명시 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공개적으로 오히려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시민이 주도해서 만든 계획이고 또 이 시의회에서 주관한 최근에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70%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 시민들이 높이 관리에는 필요하다 시장님, 그게 내가 이렇게 찬성을 했고 이건 시의회가 주관한 설문조사입니다. 시장님, 내가 20번째 이 자리에 섰는데 20번째 반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가 돼 버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 이게 시의회에서 주관한 시민 설문조사라니까요. 시의회가 다 그리고 사실은 아니. 지금 서울시가 무조건 35층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 내에 상업 지역이나 준지구 지역에서는 지금 51층 이상 초고층 복합 건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거는 드리고요. 얘기가 다 아니에요. 그건 또 이렇게 사업지역에 다른 고밀 거예요. 주거나 높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예컨대 뉴욕의 주거 지역도 주거 환경 특성 보호를 위해서 용도 지역별로 허용 용적률이라든지 최고 높이를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밀 주거에는 뭐 13.7m만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관리는 자, 세계적인 추세고요. 사실 네.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깁시다. 그리고 공청회 토론해서 정말 이거는 시장님도 조금만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기를 강렬히 빌기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린 것이지 시장님이 지금 저한테 설명해봐야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전문가한테 맡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도 이제 전문가입니다. 네, 넘어가서 제가 시장을 이 서울이라는 천만 도시를 알아요. 벌써 9년째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생하십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저도 전 세계 도시들 다 그래서 가봤고요. 전문가가 있는 법이야. 이번에 그 K 방역 S 방역 보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갑니다 지금. 자, 재건축 장기화로 인한 문제가요. 비단 이런 문제가 뭐냐고 붕괴 위험도 있고 지차 전쟁, 구역 취소, 주민 갈등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본의원은 오늘 농물만 갖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농물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자, 북계 녹슨 농물관을 좀 보세요. 농물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누적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물을 20년간 사용해야 하니 주민들의 분노가 저리 클 수밖에 없고 난리 법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그 모 아파트에서 쪼개는 거 우리 사무실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자, 농물로 밥해 먹고 농물로 샤워하고 박 시장은 직접 와서 농물 체험해 보십시오. 농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모 단지의 경우는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녹슨 간 교체를 위해서 50% 18억을 지원했지만 도로에서 계량기까지고 계량기에서 꼭지까지 세대 내부는 손도 못 댑니다. 왜? 리모델링을 하는데 누가 리모델링 합니까? 예산 낭비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재건축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시장님 같으면 이 억대씩 들여서 내부 꼭지까지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자, 큰 동맥은 고쳤는데 세부 피혈관을 다 고쳐야 되는 리모델링 안 됩니다. 지금요 상소사업본부가 돈만 들었지 나는 안 된다고 봐. 이거 하지 마세요. 재건축 하세요. 재건축. 시장님이 붉은 농물 대책은 과연 있는지 아니면 계속 쓰다가 쓰러져 죽으라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의원님 이런 거 고치라고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안 쓰시고 안 고치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제가, 된다고. 예, 지금 지금 시장님은 주택에 대한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게 머리가 안 들어있어서 아니, 그러시는 강남구 엄마 아파트는 상수도 아니, 다 사업본부 엄마 지원 때문에요. 얘기했습니까? 공용 급수 배관 교체 공사는 이미 금년 5월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주택 내부의 배관 공사도 이미 약 71%에 해당하는 3,146세대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수돗물 안 나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래서 10%, 이거는 5%가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장기 수선 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이런 거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저렇게 하니까 저게 너무 시장님 그 나오는 거죠. 교과서에 나온 얘기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계량기에서 아니고. 꼭지까지는 네. 재건축을 해야만이 고쳐진다고. 자,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죠? 시장님만 지금 기억 못 하신 것 같아. 이 리모델링이요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가는데 못합니다. 나는 못하게요. 물 사다 먹고 좀 버티라고 그래요. 안 돼요.
자, 이번 총선 공약을 보니까요, 우리 이번에 총선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약속 지역마다 다 했더라고.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근데 승자도 패자도 이번에 또 민주당 분들이 많이 되셨는데, 패자도 얼마나 지킬지 또 주민은 또 봉이 될 거야 아마. 예? 현 정부는 19번의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이상이 19만 이렇게 나오나, 영향으로 8년 전같이 0.63%까지 집값이 최고로 하락했으니까 이 기회에 시장님 해주세요. 아니 그 수도 그 배관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니까 그거 잘 아니, 활용하시면 수도 교체 얘기 않고 내가 전체 이야기 재건축 해주시라니. 재건축 정비제 통과시켜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뭐 시장님 그런 그 저희들이 그 재건축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찾고 계시거든요 지금. 2년 3년 특히 여의도 시범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정비구역 이제 지구 다니게 해놓고 3년 4년 동안 발표를 안 해버려. 주민들은 속으로 환장을 해. 내가 웬만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자,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시 또 만나지 맙시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다음은 그 우리 본청사, 내가 고민스러워서 또 몇 말씀 묻겠는데요. 서정엽 행정부시장님, 아니고 행정부시장님보다는 차라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국장님 좀 나오세요. 네,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시청 건물의 분포 내용을 좀 같이 좀 볼까요? 자, 우리 이게 본청인데 여기는 뭐 조그만 남고 이사는 했더구만은 다 이렇게 보세요. 본청을 중심으로 한 1km 내에 이렇게 많은 10개의 동 이상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도 이런 성사는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자, 1km 반성에 이렇게 일을 하는 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만 해도 한 5천 명 된다고 하죠. 서대문 청사 한 곳만 해도요, 임대료나 관리비가 연 130억. 이걸 몇 년 합해 보니까 정말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상수도작업본부, 소방본부, 우리 의회도 같은 서울시 산하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목석장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왜 왔다 갔다. 그 시간에 일 좀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할 텐데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세월 다 버려버려요. 국장님 잘 보셨고 본 의원의 말이 너무 과장했습니까? 좀 맞습니까? 예, 모든 부서가 하나의 통합된 청사에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이다. 자, 우리 의원님들 가장 이상적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가장 이상적인가? 아니죠. 왔다 갔다 세월 다 가죠. 현재 있는 본청 건물을 잠시 볼까요? 현재 있는 본청 건물이 밑에 건데요. 밑에 거. 2005년부터 계획과 설계를 반복하다가 2012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어. 그러나 시청 공무원 3분의 1만 수용하고 여름엔 온실, 겨울에는 냉장고, 휘어진 철골의 공간 낭비 투성, 괴상한 쓰나미 형태, 시민은 급한 민원은 들고 허둥지둥, 이런 악평이 오늘날 우리 시청사의 현실이고 비평입니다. 계획이나 설계 진행도 당초는 깨진 항아리, 이 항아리 깨졌는데 그랜대로 멋있어요. 그 위에는 성냥갑, 그 위에는 한옥 처마가 변질된 요상한 쓰나미같이 생긴 작품이 어디서 나왔어요. 5년간에 5번씩 바뀌며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에 걸려버린 시청사의 신세입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전공하고 도시를 했습니다마는 형사를 볼 때 그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문화재들이 있죠. 덕수궁이 있고 엄청난 문화재, 이 좁아터진 곳에다가 신청사, 구청사 또 철거도 안 했어.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일자 이거죠. 함께 한 것부터 우물한 개구리들의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 이 후손인 나를 볼 때 니까 놈이 뭘 알아 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이런 근황을 봤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맞으면 돌을 맞아도 할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본의원의 이런 평가가 너무 지나쳤나요? 저는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심정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또 제일 잘된 건 뭔가? 그냥 이야기하세요. 시장님 계신다고 뭐 망설일 필요 없고 느낀 대로 본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최초의 서울시 청사였습니다. 그래 아니 이게 설계 과정. 이것이 이제 2006월 달에 설계했고 10월 달에 설계했고 문화재 요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실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반찬했거든.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 문화재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 때려치고 여기는 뭐 요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두고 저 용산이나 어디 다른 데로 갔어야 되거든. 나는 그렇게 봐요. 넓게 우리 10년, 20년, 100년 후를 봤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 됐습니다. 뭐 제가 뭐 부장님한테 큰 답변 발언 제도 안 했고요. 다음은 시청 임직원 사무공간과 지원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청사가 엽서에서 시공무원 60, 70%가 개인 업무 빌딩에서 새들어 살다 보니까 관련 법 조례상의 최소 면적 기준이나 후생복리 등 지원 공간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시민을 위한 공간도 거기가 전무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우리 이청사 앞에 가보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장사를 친 군중들 공무원인지 일반인지 구분도 안 되고 부서를 찾아서 어떤 할머니는 어떤 아저씨는 도시관리과가 어디냐 묻고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대혼잡입니다. 국장님 새로 지은 본청사가 이렇게 공간도 부족하고 불평은 얼룩지고 문제투성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요 적은 봉급에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명예 때문에 참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무집 신세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인지 민간인지 구분도 안 되고 밥을 먹으려고 매 줄을 서 있고 이걸 볼 때 내 가슴이 좀 답답해서 솔직히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그 지방정부 국내 시청사를 내가 좀 보니까요 몇 개만 봤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잘 때인데 더 많아. 자, 이곳은요 중세 고딕 건축의 노틀담 이미지를 지닌 48층의 동경 도청사이죠. 우리 시청의 3배가 되고 소속 기반 모두하고 공무원 100% 거기다가 상업시설까지 들어가 있어. 한번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청사 보면은 일본을 쓰나미로 덮친다. 또 여기는 베트남 청사인데요. 다낭 시청사 우리 삼성이 지었고 36층인데 멋진 나선행 청사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 여기도 100% 다 수용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부산 시청사 지금 있는 청사죠. 근데 시청사를 이번에 2001년도에 2,500억을 들여서 3년 후에 완공된다고 그러고 18개 부산시에 있는 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여기에 다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몇 개 알아본 몇 군데 알아본 그런 결과고요. 10곳으로 분리돼서 불평과 낭비투성인 우리 서울특별시 청사를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나라 동방의 이지국 천년수도 서울의 본청사로서 영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새빵청사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용성이 최악이건데 조금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솔직히 나도 이거를 할까 말까 했어. 청사진 지 얼마 됐다고 또 네가 시끄럽게 떠드냐. 그런데 내가 떠들지 않으면은 떠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왜? 나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 또 이 도시를 좀 하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아니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문제 없다면 안 되지. 문제 있죠. 네네. 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요 한번 보세요. 당신 공무원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공무원들은요 자존심 다 꺾이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줄 서야 되고요. 휴게시설도 별로 없고 독서실도 없고 이거 진짜 내가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 우리 서울시청사 같으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아울러서 시간이 다 됐나? 아울러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우리가 건설됐죠.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 제구조화. 지금 청사는 부족한 문화 용도로나 사실 박물관, 미술관, 이 우리 청사 쓸 거 많아. 우리 소지 1000만 정도 되면은요, 이 청사 좋습니다. 미술관 돼야 되고 엄청난 시설이 많은데 이런 거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쓰면 좋겠고, 입지나 예산 등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신청사 종합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뭐 우선 저희 직원들 근무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난 2012년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본관을 완공한 지 이제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기관들을 다 통합하는 청사를 지으려면 이제 부지 확보비와 건축비, 그리고 이제 본관 청사의 기능 전환,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조 원 이상의 이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서요. 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의 근무 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뒤로 좀 돌려봐요. 생각이 됩니다. 뭐 언택트 문화랄지 재택근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1조 아니에요. 1조 들어가냐? 요거 2,500억이에요. 2,500억. 이 건물이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 웬만한 우리 시청역에 다 들어가도 돼요. 부산 서구청사 한번 그 부산하고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교감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강화문 광장도 사실 1,000억 이상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4년 전부터 사실 우리가 시장님 계시니까 알지만 시작했으니까 청사도 지금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넓은데, 우리 서울시에 넓은데 많아요. 뭐 정비창 죄송합니다만 그런 데라든지 뭐 이게 서울의 중심에다가 시청이 찍어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용산 쪽이 걸리는데, 다른 집 더 짓기 전에 우리 서울시도 어느 정도는 이 온대한 계획을 해서 뭔가를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국장님, 네. 어제 내가 무슨 자료 보니까 이 다동에다가 또 뭘 구입하니 어쩌는데 그건 또 뭡니까? 다동 쪽에 뭐 청사가 좁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사 그건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직원들의 근무 공간을 더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서소문 2청사를 거의 건물 전체를 임차를 해서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차 청사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자체 청사를 본관 바로 근처에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자, 11개가 또 생겨. 11개. 10개에서 11개. 내가 바로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좀 크게 놉시다. 우리 크게 놀아. 떠납시다. 떠나.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문화재 투석입니다. 못 올라가요. 그리고 지으려면 제대로 집시다. 제대로 멋지게, 규모도 크게요.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해봐야 별로 득이 안 됩니다. 이 답변은요, 시장님이나 사실 우리 그 시장단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좀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시장단은 그래도 넓은 데서 그래도 이렇게 근무를 하시지만은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우리 일반 직원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고 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집 새빵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그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좀 크게 합시다. 크게. 조그마한 거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또 시정점을 또 합니다. 그거 다 들어가세요. 시장님이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면 얻고 열린다는 이 성서의 복음과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긴다는 이 인생의 행운은 고대 철학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한 진리로 와닿습니다. 서울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만대 번영을 위해서 열정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공인들이 되어가자고 강력히 주장해 보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